지난 한 달간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의 감사한 발표로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고 길트채는 하루 30bp 움직이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철회로 사태는 일단락되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이 사건은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소식으로 악재가 더해졌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크레딧 스위스의 CDS는 375bp까지 상승하며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시장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억 달러 수준의 채무증권 바이백을 발표하며 이 사건도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이런 위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그동안 누적된 실패의 결과인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21년 3월 투자했던 공급망 금융회사 그린실 캐피탈의 파산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중단했고 같은 시기 크레딧 스위스가 TRS, CFD 등 레버리지를 제공했던 패밀리 오피스 아케고스 캐피탈의 파산으로 55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위기의 원인이 된 두 회사의 공통점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린힐 캐피탈의 경우는 하청업체들이 공급 후 받은 매출 채권들을 인수해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만든 후에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다시 판매 대금으로 매출 채권을 인수하여 반복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증대시켰습니다. 아케고스는 레버리지를 위해 TRS와 CFD를 활용했고 자본금 100억 달러 수준의 회사였지만 이런 장외 파생 계약에 의해 500억 달러 수준의 레버리지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중국의 IT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증거금 부족에 따라 계약 상대 투자은행들은 마진콜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못하자 반대 매매되면서 아케고스는 파산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사례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급망 금융회사 하청업체들은 매출 채권을 할인하며 자금 조달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도 예금이나 ABS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라면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조달금리 또한 낮을 수 있고 그 결과 매출 채권의 할인율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매출 채권을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덕분에 금융기관은 매출 채권을 비싸게 사게 되고 향후 원청이 문제가 발생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린힐 캐피탈은 하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손실의 트리거가 돼버렸습니다. 아케고스의 문제가 되었던 TRS와 CFD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투자은행도 리보 또는 소파 금리의 가상금리를 더한 금리를 장외 파생 계약의 약정이자로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낮다면 투자자들은 낮은 비용으로 레버리지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시장이 포지션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움직이면 이런 레버리지는 투자자에게 족쇄가 돼버립니다. 아케고스 주인인 빌황으로 알려진 황성국 씨는 세계적인 트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주며 레버리지와 금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방스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량적 도구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계속해왔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향후 경제 성과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기 위해 FRB US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FRB US 모델은 DSGE와 유사한 모델로 가계와 기업이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한 기대가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기반해 300개 이상의 세부 모델이 결합하여 최적화 행동을 추정하는 모델로 연준이 1996년부터 경제 예측, 정책 옵션 분석 및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FRB US 모델을 뜯어보면 기준금리 결정 준칙으로 6가지 옵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결정된 금리 경로에 따른 금리 결정입니다. 이건 준칙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두 번째는 사전에 결정된 실질 기준금리 경로에 따른 금리의 최근 4개 분기 코어 PCE 물가지수의 증가율을 더해준 값을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GDP갭 테일러 준칙 모델로 오리지널 테일러 준칙 모델과 유사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를 코어 PCE로 사용하고 GDP갭 변수의 비중을 1로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실업률 갭 테일러 준칙 모델로 자연 실업률 갭의 1.1의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를 연준이 자체적으로 모델링한 준칙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의 전기와 전전기 그리고 현재의 GDP갭과 전기 GDP갭 그리고 현재의 코어 PC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블라방스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볼 이너셜 테일러 준칙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기준금리의 전기값의 85% 비중을 두고 GDP갭 테일러 준칙값의 15%의 비중을 두는 모델로 FRB US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모델은 이 이너셜 테일러 준칙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의 비중을 갖는 GDP갭 테일러 준칙은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의 테일러 준칙 수정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너셜 테일러 준칙은 왜 전기 기준금리에 85% 비중을 두고 GDP 갭 테일러 준칙에는 15%로 낮은 비중을 두는 것일까요? 2008년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게재된 찰스와 티모시의 연구에 따르면 오리지널 테일러 준칙에 따라 금리를 한 번에 크게 올리는 것보다는 테일러 준칙을 따라가긴 하지만 일정 비중을 두고 천천히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경제 충격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경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GDP 갭 테일러 준칙, 즉 버냉키 테일러 수정 준칙금리를 연준의 실제 기준금리와 함께 그려보면 준칙금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실제 기준금리는 후행적으로 준칙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너셜 테일러 준칙을 산출해보면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 8월 기준 버냉키 테일러 수정 준칙에 따르면 적정 준칙금리는 9.8%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너셜 테일러 준칙으로 계산하면 준칙금리는 2.9%로 산출됩니다. 이너셜 테일러 준칙금리와 실제 기준금리를 과거부터 시계열로 그려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기준금리와 격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금리 간의 격차가 규모는 작지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평시 수준보다 크거나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격차가 높아졌었는데 이는 버냉키 준칙금리가 이너셜 테일러 준칙에서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강한 금리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만큼 불나방수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정보인 연방실효기금금리, 자연실업률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11월 적정 준칙금리를 산출해보겠습니다. 현재 클리블랜드 연준 예상 코어 PC는 5.16%로 이를 통해 이너셜 테일러 준칙금리를 계산해보면 4.21%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현재 연준의 연방실효기금 금리 3.08%와 비교하면 100bp가 넘는 인상을 해야 적절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양적 긴축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는 더 낮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은 11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bp 인상 후 12월 적정 준칙금리는 얼마일까요? 클리블랜드 연준의 예상대로면 10월 코어 PC는 5.17%입니다. 여기에 맞춰 현재 연방실효기금 금리 3.08%에서 75bp를 더해준 11월 예상 기준금리 3.83%의 이너셜 테일러 준칙금리를 계산해보면 4.85%로 산출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양적 긴축의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4.85%를 절대적인 적정금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러 가정들을 통해 소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예상 금리 인상은 75bp이므로 현재 연방실효기금 금리 3.08%에 더해주면 3.83%로 나왔었죠. 클리블랜드 패드에서 예상하는 9월 코어 PC와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제공하는 자연실업률을 기반으로 계산한 11월 준칙금리는 4.21%로 나왔고 이 준칙금리와 11월 예상 기준금리 간 차이는 38bp로 이 수치를 양적 긴축의 효과에 따른 차이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예상 준칙금리 4.85%에서 38bp 뺀 값은 4.47%가 됩니다. 연준의 실효금리는 항상 기준금리 상단보다 17bp 작은 수치였기 때문에 12월 기준금리 상단은 4.64%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기준금리가 4.5%일지 4.75%일지 가늠이 쉽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이냐 75bp 인상이냐보다는 앞으로 금리 경로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실업률은 현재 3.5%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코어 PC의 매월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금리 경로를 전망해봤습니다. 매월 코어 PC가 50bp씩 크게 감소하는 경우 이너셜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23년 3월 5.21%에서 기준금리는 정점에 이릅니다. 또 40bp씩 감소하는 경우에는 23년 3월 5.29%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23년 5월부터는 5.1%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매월 40bp 감소 예상 경로는 6월 5.19%를 기록하며 금리 하락이 시작되고 매월 30bp 감소의 경우 6월 5.48% 기록하며 금리 정점에 이릅니다. 7월이 되면 코어 PC 30bp 감소 예상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매월 20bp 감소 예상금리는 5.83%를 기록하며 금리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9월부터는 매월 20bp 감소의 예상금리 경로도 하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월 10bp 감소하는 경우엔 23년 연말까지도 예상금리는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매월 50bp씩 감소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기준금리의 정점은 내년 3월은 되어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실업률 3.5%가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예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 기준으로 구인 건수는 실업자의 1.67배 수준으로 여전히 고용난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용 부문에서만큼은 아직까지 경기 과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0년 2월 경제활동 참가율 65.25%와 22년 9월 64.08%의 차이인 1.17%는 현재 20세 이상 인구에서 289만 명에 달합니다.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추가 노동력은 289만 명이며 현재 실업자는 601만 명이므로 총 노동 공급은 89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구인건 수는 현재 1000만 건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찰적 실업률을 포함하더라도 노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또 어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핵심 노동층인 25세에서 55세 사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동 공급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의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환호하며 2%가 넘는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덕분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 경로가 다소 완화되며 내년 2월이면 5%를 정점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태풍의 마무리 지점인지 아니면 이제 겨우 중간에 다다른 건지 우리의 위치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불확실성의 시간에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발을 들일 필요가 있을지, 또 그런 투자가 나에게 부를 창출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